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무려 1년 11개월 만에 남북한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시간 전 3시 30분경의 일인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지,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돼갈지 잠시 후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오늘 통합추진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지방분권 개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에서는 지금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 파리바게트 노동조합의 임종린 위원장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우리 통일부 장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에 이어서 오늘은 1년 11개월 만에 남북한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네요. 자, 앞으로의 전망 좀 들어봅니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김창수 보좌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통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답니까? 원래 남북 사이에 이 연락 채널이 다 단절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몇 년 만에, 그러니까 2016년 2월 이후에 예. 처음으로 남북 사이의 연락 채널이 이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서 재개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직통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직통전화 상태도 확인하고, 어허. 그리고 앞으로 남북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 의논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남북 고위급 회담 언제 9일날 하자고 우리가 제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제안했죠. 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늘 전화 통화에서 뭐 9일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날짜를 바꾸자든지 뭐 누가 하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가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점들 다 파악해가지고 예. 지금 이 시사자께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1년 11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남북 사이에서는 판문점을 비롯하여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 통신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016년 2월 이후에 이런 남북 간의 통신선들이 다 단절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남북 사이에서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예. 남북 사이에 통신선을 확보하는 게 위기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이러한 통신선조차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흥진호 선원들이 동해선에서 그 NLL을 넘어갔을 경우에 예. 우리가 북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지 못했던 네. 그런 게 바로 통신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동안에 통신선이 없어서 네. 남한과 우리하고 북한하고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 매우 희극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비극적이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예.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들고 북한에게 우리가 확성기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남북 사이에서 연락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락 창구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은 예. 위기관리 체계가 약화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화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판문점에서 확성기 들고 말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남북 사이에 판문점 통신선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물리적으로 전선 자체가 끊겨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니죠. 하지만 전선이 끊긴 건 아니었죠. 예. 우리가 북쪽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걸면은 북한 사람들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연락 채널이 단절됐다고 표현해왔던 거죠. 네. 오늘 북한의 그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조선중앙TV에 나와서 발표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표를 했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비롯해 남북 민간 대화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이제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어제 2시에 통일부 조명인 장관께서 1월 9일 날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하자. 예. 그래서 남북 사이에 필요한 남북 관계를 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하죠. 이제 이성권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조선중앙TV를 통해 가지고 예. 답변을 한 거죠. 예. 그 답변의 내용은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에 참여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한 거에 대해서 북한 역시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했고 아하. 그리고 오늘 남한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북한은 우리하고 시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30분 북한 시차가 시간으로 나죠. 예. 네, 예. 3시에 예. 판문점 연락관 채널, 판문점 그 통신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복구시키겠다. 예.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노동당의 통일전선부라든가 또는 북한의 국가체육위원회 또는 북한 정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북한이 밝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제안한 9일까지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있던 상황을 볼 때 9일 날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북한에서 본다면은 북한은 1월 1일 날 북한의 이른바 그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안을 했고 예. 그리고 오늘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남북 통신선 연결을 말할 때도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 해서 그것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통신선 연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북한 체제의 특징을 놓고 볼 때 예.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거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고위급 접촉은 당연히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 우리 대통령 역시 그에 대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요. 예. 다만 예. 남북 사이에 크고 작은 어떤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1월 9일이라고 제안했습니다마는 예.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어제 우리 통일부 장관 발표를 할 때는 그런 남북 간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연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 말했기 때문에 예.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위급이 그러면 어느 급이에요? 총리급입니까? 장관급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보통 통상적으로 그 과거에 남북 접촉을 할 때 고위급이라고 해서 총리급인 적도 있었고 네. 또 장관급인 적도 있었고 예. 또 차관급인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차관급부터 총리급까지를 고위급이라고 하고 예. 그 이상 그러니까 이제 국가 원수들 간의 접촉을 이제 최고위급이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이성권 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한 것에서 예. 고위급 접촉의 대표로 이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짙다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예. 북한에서는 이제 장관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통일부 장관이 이제 파트너가 되겠네요. 예, 이제 남북 사이에 더 연락을 통해서 판문점 연락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표단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9일 장관급 회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오늘 통합추진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당 쪽 교섭창구인 이현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를 목표로 어떤 방식의 통합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2월 내에 신당 창당을 완료를 하자. 네. 그리고 이 통합 방식은 신당 창당 방식의 신설합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당
합당 방식의 신설합당이라고 하면 신설합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양당의 전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당이 통합전대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러지 않고 이제 두 당이 이 제3의 어떤 신당을 먼저 창당하고 같은 것, 예, 창당을 하고 예. 두 당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후자를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당을 만들어 놓고 두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글로 들어간다 이거군요. 네네. 그것이 뭐 신설합당, 그러니까 신당이 이제 그때 완료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창준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산되는 겁니까? 이제 소멸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산과 채무가 다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소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합류를 원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때는 합류하지 않는 길도 일단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합류하지 않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건 뭡니까? 그분들은 그냥 탈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하자면 탈당과 유사한 건데요. 그냥 무소속으로 남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 참 그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통합할 사람들이 당을 나가서 해라. 우리가 국민의당의 그 법통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일단은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전당대회 세 대결에서 통합적으로 결론이 날 거로 보신다 이 말이군요. 네네. 네. 뿐 아니라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바른정당에서도 남경필 지사는 곧 한국당으로 돌아갈 것 같다. 김세연 의원도 곧 그렇게 결정할 것 같다. 원희룡 지사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뜨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요. 네. 어쨌든 한국당 쪽에서 희망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고 사실은 가장 강력한 통합론자입니다. 국민의당하고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처한 어떤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당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일단 한국당행은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원희룡 지사도 한국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 지사도 분명하게 한국당을 가겠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행돼 가면서 그때 봐야 될 텐데 어떻든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당을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수도권에서는 한국당을 큰 차이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는 형식으로 합치면서 두 당만 합치는 게 아니라 제3세력을 규합한다라고 했는데 그 제3세력이 누굽니까? 일단 외부 인재 영입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희망하기에는 예컨대 이제 정의원 의장님처럼, 기존의 정치인이고 잠시 이제 정치권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 지향점이 같고 한국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접촉을 해서, 합류를 권유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새로운 참신한 인재를 영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존의 어떤 신설 합당이 이미 된 상태에서 영입이 되시는 것보다 신당에 합류하시는 방식이 훨씬 더 그분들이 공분도 서고 더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당 창당을 처음부터 같이 주도하는 형식 이렇게 합류시킨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당의 대표는 누가 해요? 안철수, 유승민 두 분 중에 한 분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두 분이 일단 백이종군 그 의사를 안철수 대표는 표시를 하셨고요. 유승민 대표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분이 신당의 대표를 맡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이 신당의 어떤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예컨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영입이 성공하면 그분이 대표를 맡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네. 근데 뭐 위상이나 급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그렇죠.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오전에 이 전 대통령 오후에 만났습니다. 새해 인사차 간 거라는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관심이 좀 쏠리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막 이렇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전 대통령도 뼈 있는 말들이 좀 많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어렵다 해도 외교 안보가 경제가 지금같이 위중한 때가 없었다. 예. 힘 있는 야당이 되면은 국정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이 말을 많이 했다. 뭐 요 뒷말만 따지면 팩트는 맞는 팩트죠.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세게 화답을 했는데 운동권 정권이어서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아하.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신나는 야당이 될 거다. 이랬어요. 이 전 대통령이 조금 점잖게 야당이 강하게 하려면은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면 협력이 안 된다. 이러니까 홍 대표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아하. 그렇지만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그뿐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 그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훨씬 세게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좀 점잖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현안인 다스 문제, 뭐 아랍에미레이트 문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나요? 일단 배석했던 정태욱 한국당 대변인에 따르면은 일체 언급이 없었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갈 수 없죠. 예. 근데 이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스는 이게 개인적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당이 뭐 어떻게 저떻게 할 게 아닌데 아랍에미레이트 거는 좀 다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계속 쫙 펴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나오는 의혹이 전부 다 전 정부 쪽에서 무슨 이명 계약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두 마디가 있어요. 첫 마디는 이명 계약은 없다. 없다. 두 번째 마디는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만 보면 이 두 가지 문장은 배치가 됩니다. 예. 이명 계약이 없단 말은 다 투명하잖아요. 예. 그럼 폭로를 하고 말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입을 열면 폭로가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별 공조가 없었죠. 그렇죠. 왜 그런 거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랍에미리트 건에 대해서 말은 많았는데 별 맥락을 잡은 건 없고 단편적으로 언론 보도만 따라가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랬죠. 만약에 정보 공유가 됐다면은 뭔가 이를 잡고 이제 먼저 나가겠지만 그런 게 없었는데 예.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맥락을 가지고 방향을 잡는다면은 이 전 대통령 측하고 공조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한테는 뭘 줄 수도 있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내일부터 자유한국당이 어떤 공세를 펼치는지를 봐야 한다. 네. 이 말인 거죠. 네. 그리고 오전에 김종필 전 총재 예방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이분은 워낙에 고령이라서 이야기가 길게 오가진 않았는데 공개된 것에 대하면 건강 이야기, 뭐 개헌을 하려면은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설명이 도통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은 비공개 회동에서 그 좌경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 예. 두 사람이 같이. 예.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회동에서도 홍 대표는 운동권 정권 운운했잖아요. 그랬죠. 이게 연초에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그렇다면 이제 초지 일관인 거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대여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방선거도 이 맥락으로 갈 것이다. 그 홍 대표가 개헌 지방선거 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된 명분이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예측 가능한 게 이제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지금 뭐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 홍 대표가 오늘 김종필, 이명박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예고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운동권 정권의 좌경화. 그렇죠. 또 남북 간의 대화와 뭐 이런 거는 북한의 핵 뭐 시간 벌어주기. 그렇죠. 뭐 이런 그 기조로 계속 간다. 예.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예를 들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한국당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예. 그것도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네. 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종필, 이명박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범보수의 어떤 뭐 연합이랄까? 그렇죠. 이런 걸 또 꾀하는 거겠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표에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상징성, 예. 본인들이 이제 보수의 적통을 이어받는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된 당은 계속 자유한국당을 이제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본산이다라고 하는 네. 이미지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근데 거겠죠. 그게 이제 득이 될지 아니면 부담이 가중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거겠죠. 그건 국민 평가에 달리는 예. 것일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있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개헌일 거다. 이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개헌하면 보통 권력구조를 떠올립니다만 이 국민 기본권 부분도 있고 또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 언제 만들어졌어요?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예. 처음에는 뭐 더불어민주당 제 혼자 이렇게 맡고 있다가 예. 아무래도 여야가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좀 속도감도 있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의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 이렇게 교섭을 해서 5당에 같이 이제 공동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예.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도 저희들 공동 주관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네. 잘 안 돼서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6.13 지방선거 동시에 개헌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당에서 좀 다른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예. 참여를 아마 당 지도부에서 참여를 좀 유보하라고 아마 지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빠지셨어요? 불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추진단은 각 당 의원들 1명씩 5명으로 구성된 겁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뭐 여러 당에 각각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이 있는 예를 들면 논산 그 계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또 중심이 돼서 또 여야 의원들 또 여러 명이 또 자치분권 개헌 운동을 또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예. 지금은 이제 아예 빠져 있는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 개헌될까요? 결코 지금 어쨌든 국회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만이 국민투표에 부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국회 의석구조 그리고 한 116석을 갖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지만 국민적 요구 또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국민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혜를 모아서 좀 개헌 87 제재를 뛰어넘는 새로운 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는 또 말을 좀 수정해서 개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뭐 6.13 같이 안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건 아니고 돌리셨더라고요. 국회 개헌 투기를 좀 연장해서 더 논의한 후에 연말쯤 하자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했단 말이에요. 예, 지난 뭐 1년간 2017년 1년간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40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아마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좀 통 크게 이 미래 국가 운영 체계를 짠다. 그리고 87 체제 헌법이 30년 흐른 이후에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큰 틀에서 함께 해야 하는데 뭐 당리당락이 기초에서 개헌을 바라봐서 그런지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개헌하면 보통 권력 구조를 먼저 떠올리는데 네. 그 외에도 사실 중요한 과제가 국민기본권 부분하고 지방분권 부분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는 바로 특히 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관심 갖는 의원들로 국회 추진단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니고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잘 된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됐어요. 말이 바꿔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 지방분권 관련된 어떤 것들을 넣자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희들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임을 맹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가 1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번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걸 뭐 넣기를 저희들은 다 기대하고 있지만 예. 거기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 시도를 강력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예. 지방정부를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제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가 대통령을 맡게 되면 기초지방정부, 강력지방정부, 지방정부라는 이름을 찾아주겠다. 이건 매우 큰 의미입니다. 네, 예를 들어 헌법 전문에 네. 대한민국 지방분권 국가를 맹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네. 기초와 강력을 지금은 자치단체 뭐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그 단체로 돼 있는데 실제는 그러네요. 지방정부를 규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제2국무회의라는 예. 거는 광역 예. 지방정부의 수장들과 함께하는. 예, 지금은 이제 국무회의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하죠. 이제 옵서버 자격만 예. 있거든요. 어길 거나 붙고. 예. 그런데 제2국무회의가 되면 지방이 워낙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경기도 서울시 예산만 해도 30조가 넘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7개 시도지사들 그리고 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을 대표하는 회장 또 시군구 226개 시군구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그 회장 네. 그리고 시군구 의회 의장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제2국무회의는 또 예를 들면 50만 이상 수원시 같이 120만에서 50만 이상 되는 포항 뭐 전주 이런 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는 이 대도시 그 특별 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이쪽을 대표하는 수장 정도 이렇게 구성해서 예. 제2국무회의가 되면 소위 예산을 짜고 편성하고 이렇게 배분을 할 때 그렇죠.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인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재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고 저희들 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예. 지금도 현장에서는 제2국무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네. 뭐 또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연방제 수준. 말씀 듣고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냥 입에 익어서 맨날 썼는데 예. 좀 용어가 초라하네요. 저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십몇 년 전에 할 때도 예. 기초자치정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렇게 표현하는 장관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관료들이 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만큼 지방정부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하고 예. 제2국무회의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만들어서 재원과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을 배분할 때 네.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행정책임자, 의회 책임자들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430조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기획재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뭐 여당의 정책위의장 예. 또 청와대 정책실장 뭐 경제수석 이런 라인에서 당정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2국무회의가 되면 그에 플러스해서 소위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들 시장군수들이 그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방의 그런 해난들을 잘 반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거죠. 뿐 아니라 그 지방 재정에 대한 것도 헌법에
조항 근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넣는 것보다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의지가 더 중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8대2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7대3, 6대4까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이 지켜지기를 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 정부로서의 법적 권한뿐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의 충분한 권한 예. 그리고 인사권 같은 것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인사권을 흔히들 우리가 자치조직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인원 하나 늘리는 게 다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치제도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총액 인건비를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예, 있게끔 예.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뭐 행자부에서 좀 되게 틀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교육자치 조금 하고 있는데 뭐 네. 경찰자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가 지방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치안이나 교통 뭐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밀접하니까 자치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네. 뭐 수사라든지 대공이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은 중앙경찰들이 해야 중앙경찰하고. 되겠죠. 그래서 예. 사실은 뭐 다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 또 다르게 말하면 지방경찰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구상들을 많이 했고요. 중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제 9년 6개월 동안 거의 전혀 진척이 없었는데 그렇죠. 아마 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다시 좀 탄력 있게 운영할 것으로 봐집니다. 네. 사실은 뭐 경찰 자체와 운영에서 관련하면 굉장히 기능과 역량이 뛰어난 경찰 특공대가 100km 바깥에 있은들 주민 입장에서 보면 100m 가까이 있는 파출소가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하죠. 100km 바깥에 있는 경찰 특공대가 중요한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도 보더라도 자치경찰제가 중요하고요. 교육 자체는 뭐 걔네가 좀 다양하긴 한데 사실은 예,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러닝메이트로 해서 교육행정하고 종합행정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굉장히 연동이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도지사 후보하고 교육감 후보하고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택을 하고 교육행정과 종합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뭐 학교 신설이라든지 가밀학급 해소라든지 이런 걸 풀어내는 게 현장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르기까지 예. 특히 김두관 의원께서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 잘 아십니다만 이장 출신으로 남해 군수 지내시고 행자부 장관 하시고 경남지사도 하시고 바로 지방자치의 그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경로를 앞으로 걸어온 사람 많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좀 희소합니다. 네. 저 말고 그리 많지 않은.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 시작하실 때 보통 선진국들이 지방자치를 잘한다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지방자치, 지방분권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226개 기초자치정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옥천군의 사정 상황이나 조건을 중앙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옥천에서 발행되는 옥천 신문에서는 늘 옥천의 해난들이 보도가 되고 알지만 중앙의 그 메이저 신문들이 옥천의 주요 이런 기사가 모르죠, 1년에 단 한 건도 뜨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지방정부 고유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끔 내재적 발전 전략을 세워서 경쟁력을 키운답니까? 이 자체가 소위 정부 경쟁력이 되고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중앙에서 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중앙정부는 이제 국방 예고 이런 걸 하고 또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 이런 큰 틀에서 하고 지방은 그 지방의 시장, 시의회, 지역 언론, 시민사회 이런 쪽에 협치를 해서 네. 그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함께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국가 경쟁력, 정부 경쟁력 종합이 되는 지방 정부 경쟁력 종합이 국가 경쟁이 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현장 밀착형으로 가야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군요. 예. 네. 주민자치 이 참여자치가 훨씬 더 주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 주는 거죠. 네. 중앙정부가 지원은 뭐 엉뚱하게 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지역 실제 안 맞는 지원도 하고 그런데 지방은 잘 알죠. 물론 뭐 이제 역기능적으로 보면 지방 토호들이 지역을 장악하게 해서 좀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예. 옛날 조선시대 사또처럼 예. 그냥 정권을 갖고 뭐 자기들 패거리들한테 이권도 주고 뭐 인사도 자기 그냥 하나이처럼 줄 세워 사는 그런 역기능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지방자치주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때로는 뭐 언론인도 있고 네.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네. 있습니다. 기초자치 지방의회를 없애버리라 뭐 이렇게까지 네. 악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남해군도 예산이 한 2천억 제가 군수할 때 군의원이 1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연봉 5천만 원, 그 의회를 운영하는데 5천만 원, 한 사람한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10명을 그 의회가 운영하는데 한 10억 드는데 네. 이 10억의 기회비용을 들여서 군이 집행부가 잘못 집행하는 그 5억 10억만 찾아내면 그게 그냥 본전이고 그렇죠. 조금만 더 찾아내면 훨씬 더 주민에게 이익이 됨에도 이익이죠. 불구하고 약간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참 많고요. 가끔 이제 때로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이 좀 뭐 외국에 이렇게 그 선진 외유성 해외 연수 시차를 가는데 예. 관광 일정으로 짜져 예, 있거나 예. 이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많이 그것뿐 해서 아니라 감옥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지방의 그 행정 책임자들이 예.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한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령, 중통령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 시장군수, 구청장을 소통령, 시도지사를 중통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세간의 일반 시민들이. 그럼 그만큼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권하고 결탁될 예. 소지가 크고. 사실은 뭐 이 성남시나 수원시 이런데 이 일반 구역, 행정구역, 단위구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주택지를 뭐 상업지구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땅값이 그 엄청 땅값이 뭐 5천억이 3조 5천억이 돼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그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담당 과장, 뭐 팀장, 뭐 부시장, 뭐 시장까지 다 이렇게 구워 삶아서 용도 변경을 하고 엄청난 차익을 얻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유혹이 넘어가면 그냥 감옥 국민들부터 가는 지탄받고 감옥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건 인정하고 사실이지만 침소붕대에서 이제 예, 그럴수록 이걸 강화해야 그런 일을 또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지방 분권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정의당도 다 동의합니까? 내용적으로도 동의합니까? 거의 다 동의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그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기초의회, 강력의회, 기초 지금으로 보면 단체장, 강력단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1,000만인 예.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그 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라고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유승민, 심상정 후보까지 5분이 다 저희들이 제안한 그 자치분권 개헌안에 대해서 동의했죠. 다 사인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일 늦게 사인하신 분이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인데 한 이틀 전까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막판에 워낙 이 4대 협의체가 워낙 방대하고 강력하니까. 쉽게 뭐 네. 표도 많고 하니 그런지 마지막에 서명을 하셨죠. 근데 서명은 했는데 속마음으로는 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여전히 본인이 이제 재후임 경남지사를 하셨는데 네. 여전히 그 중앙적 그 사고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하시면서 상당히 그 분권이나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이 다르셨는지 지금도 보니까 뭐 좀 다른 적극적이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권력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첨예하게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네. 지방분권의 원칙과 정신과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동의가 더 훨씬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간에 저희들 쪽에서는 네. 권력 구조는 쉽지 않으니까 지방분권 아니라도 개헌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네. 이제 헌법 개정이 경성헌법이라 굉장히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독일 같은 데서 48년에 독일 연방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연방헌법도 있지만 독일은 이제 16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 주 헌법이 다 있습니다. 예, 예. 있고 연방헌법이 있는데 48년 이후에 지금 60여 차례 그 개헌을 수시로 바꾸죠. 수시로 거기서. 바꾸거든요. 뭐 내비게이션 보면 저 좀 수시로 지금 네.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뭐 실시간 이렇게 1조부터 마지막까지 통째로 바꿀 생각 말고 네. 부분적으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정 안 되면 예.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분야만이라도 개헌하자. 예. 그런 주장이신 거죠. 뭐 권력 구조까지 포함해서 개헌하면 가장 좋지만 예. 만약 어려움이 이게 좀 그렇게 기본권하고 하고 또 개헌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내년에 또 한번 하면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처음부터 김두관 의원께서 잘 진척은 안 되고 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셨는데 금년에 좀 제대로 속도 내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자치분권 개헌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의 공동단장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어요. 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어제 JTBC에서 신년 토론회가 방송이 됐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기서 크게 혼이 나서 혼수성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정의당을 통해서 이 정부가 거래하고 있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이 지금 그 기사가 뭔데요? 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그 중요한 기밀 사항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세요.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꾸짖어서 해야지. 대한민국은 희한한 야당이 있어요. 야당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지금 저기는 야당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 지금 와서 그걸 4대강 사업에 물을 다 빼내면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4대강 만들고 나서 가뭄으로부터 피해가 없었어요. 작년에 얼마나 가물었는데요. 인정을 해야죠. 작년에 얼마나 가물었는데요. 그래서 그 보령댐 다 말랐는데 그 물 못 끌어오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대천 보령 주민들이 탄식 스킨 기사 못 봤어요? 거기 녹차라 댐인데 뭘 끌어와요 그 물을. 토론에서 아주 수세에 몰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들 흥분해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CBS에서 했으면 좀 차분하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유시민 씨는 다 정의당 소속이고 박형준 교수의 경우에는 당적 여부는 지금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권의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자유한국당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으로만 보면 어쨌든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토론 뭐 이랬던 셈인 거죠. 예. 정의당은 좀 정권이나 이런 점에서 이제 부담이 없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이전 정권 탄핵에 부담을 지고 토론을 한 셈이니까 뭐 정의당은 야당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반응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아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아랍에미레이트 문제 말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거론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얘기 했죠.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할 때 군사적 협력 옵션을 같이 제공하기로 했고 박근혜 정권 때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밀각서까지 체결을 했는데 이게 현 정부 와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비밀각서가 있다면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비밀각서라는 게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군수협력을 했다는 점은 이제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국회와 국민이 모르는 채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예. 세 번째는 중동 정세가 매우 복잡한데 이런 결정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김종대 의원은 과거에 군사 전문 잡지에서 일할 때부터 이 문제를 추적해 왔다고 했고 또 이런 내용은 어제 한국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마치 청와대가 정의당의 정보를 흘려서 김종대 의원 등이 정부 대신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바람에 노회찬 원내대표의 반발을 산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 아크 부대 철수 계획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죠.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지난해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군이 청와대에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 부대를 2018년 말까지 철수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요지의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또 어제 SBS도 이러한 계획이 2016년 말에 이미 작성이 됐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군이 아크 부대의 존재가 이란 시장 진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하. 결국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이걸 문제 삼은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히 움직인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의 해명은 있었어요? 청와대와 국방부는 아크 부대의 성격을 조정하는 이런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부대 철수를 검토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아랍에미리트의 실세인 칼둔 알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곧 방한을 하는데 그러면 좀 의혹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현재 일정이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서 쇠빙 LNG 선박 수주 현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시베리아 최북단의 야말반도 인근을 개발하는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선 15척을 모두 수주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앞으로 이 LNG 이제 그 쇠빙선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쇠빙 LNG 운반선인 야말 5호에 실제로 올라서
나서 백고동을 울리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조선업은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고 IMF 위기도 이겨내겠다 이런 덕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종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이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또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1사분기 중에 마련해서 이행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LNG 연료선이나 운반선 등의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선소들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도 조선업계에는 해양 플랜트 수요 창출로 이어져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얘기죠. 다만 좀 너무 장밋빛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대우조선 구조조정 논의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한 것은 결국 구조조정 과정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또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일정에 노사정이 함께하는 오찬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지들의 경우에는 좀 이런 해석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은 차질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라는 얘기다. 뭐 별다른 그런 뜻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쨌든 상생하는 것이 최선이고 정부가 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번 주 중에 기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특활비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서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뭐 이것 자체로 어려움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다른 혐의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선 변호인들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 이런 요구를 또 서울구치소에 한 요구입니다. 이게 정말 아파서 이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직 대통령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쭉 나오고 있는데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영장실질 심사 받았죠? 그렇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예산 편의를 봐준 혐의죠. 오늘 20대 국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현역 의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런 이제 예를 세웠습니다. 구속영장은 지난달 11일에 청구가 됐지만 그동안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이 실질심사가 늦어진 것이죠. 현재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같은 당 이후연 의원도 지역정치인과 사업가 등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두 사람 다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데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친박계 해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밤늦게나 새벽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좀 파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22곳을 학생 성장 모니터링 시스템 선도학교로 선정을 해서 객관식 시험이 없이 서술형 시험과 수행평가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또 초등학교에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이른바 엄마 숙제 뭐 이렇게까지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좀 없애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숙제 없는 학교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요. 또 이 정식 교육 과정에서 한글을 배우지 않은 상태가 정상적인 것인 1학년의 경우에는 이 한글을 배운 것으로 전제하는 받아쓰기나 알림장 쓰기 이런 교육 활동을 또 지양하기로 그렇게 또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과정을 좀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모색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거는 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올해 서울 지역에 공립 유치원을 26곳을 새로 만들고 병설 유치원 9곳의 경우에는 정원을 늘린다 이런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더불어 키움 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더불어 키움 유치원 2곳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2곳을 또 추가 선정한다 이런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뭐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문제를 놓고도 논쟁이 여러모로 벌어진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확대가 기본 방향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학교들이 일선에서 좀 소극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좀 유휴교실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통해서 지금 부족한 유치원 수요를 맞춰보겠다 이런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1수업 2교사제 이것도 상당히 화제가 된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지금 20개 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3월부터 시행 준비 중이고 초등학교 2학년 수업을 기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자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 추첨제를 검토한다 이런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일단 3월 30일까지 전형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동시전형과 선지원 후 추첨제를 결합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고 이건 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수학교 용지 확보 이런 내용도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없었는데 강남, 강서, 중랑구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강남, 강서의 경우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 이 상황이 됐는데 중랑은 지금 부지 매입 단계 전이라고 하거든요. 용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오후 3시 10분쯤에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인근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80여 명과 소방차 24대가 동원돼서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됐고요. 현재는 불길이 잡힌 상태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고요. 이게 연기가 크게 나서 먼 곳에서도 보일 정도여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거죠. 저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막 올라오고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홍대 화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불이 났어요?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기존 건물 철거하면서 산소 용접을 하는 중에 발생한 불꽃이 건물 천장에 보온재로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수원 광교 화재도 바로 이 용접 불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건조한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불조심입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 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빵 기사님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는데요. 네. 바로 이 파리바게트 노조위원장 임종린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몇 번 저희 방송 전해드리긴 했는데 파리바게트가 골목골목마다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가맹점에 점주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빵을 만드시는 제빵 기사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종린 위원장도 제빵 기사 역할을 몇 년 하신 거죠? 10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어디 소속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협력사 제빵 기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력사 소속입니다. 협력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약간 표현하면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동네 빵집을 가도 빵집 사장님이 그 제빵 기사님 직접 고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파리바게트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빵집 사장님이 고용했거나 가맹점 주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본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통일성이거든요. 전일성. 똑같은 빵을 만들어야죠. 제품의 어떤 전일성이나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본사에서 이렇게 파견 나왔거나 아니면 출장 보낸 분들인지 알았던 거죠. 네. 근데 무려 5,309명이나 되는 이 제빵 기사님들을 파리바게트 본사는 그분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프랜차이즈를 유지하고. 예. 근데 이분들이 단 한 분도 파리바게트 소속도 아니고 가맹점주 직고용도 아니었던 겁니다. 11개의 협력업체에서 분산돼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가맹점으로 수천 개의 가맹점으로 이렇게 일종의 파견 나가 있던 건들이죠. 그러니까 소속은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근데 파견에서는 파견 요청한 본사가 지휘 명령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불법 파견인데 실은 알고 봤더니 본사에서 일은 일대로 다 시키는 거고 심지어는 가맹점주들을 감시하고 가맹점주들을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까지 해서는 할 의무가 없는 행위까지 이렇게 강요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대기업 파리바게트의 소속으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들이 알고 봤더니 정체불명 협력업체 소속돼서 불법 파견당하고 심지어는 110억이 넘는 임금도 체불당하고 거기에 가맹점주를 일부 괴롭히는 역할까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20대, 30대 주로 여성 제빵기사님들인데 상생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일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 작년에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서도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행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불법이니까 정확히. 그래서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9월 28일 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기업이 당연히 그 명령을 따를 줄 알았더니 그걸 대놓고 지금 거부하면서 그 얘기 지금까지 온 거죠. 우리 임종린 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골목골목에 있는 가맹점의 사장님께서 고용한 제빵기사는 아무도 없어요? 네.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에서는 이제 협력사에서 인력 수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몇 군데 정도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극히 일부입니다. 그건. 본사가 직접 고용해서 파견 내보내는 제빵기사는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요. 본사 소속 기사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는 협력사 소속 중에서도 일을 잘하거나 어떤 능력을 인정받으면 본사 전환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넘어가신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 1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네. 그런데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거하고
협력업체를 중간에 거쳐서 고용하는 거하고 본사는 왜 굳이 그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협력업체한테 사실 그 관리 비용 수수료도 떼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더 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예,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유는 추구하면서 사실은 직접 고용하게 되면 뭐 노사 교섭의 문제, 노동 책임의 문제, 산재 책임의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떠안게 되잖아요. 그걸 그냥 다 협력업체한테 떠넘기려고. 협력업체에 차라리 수수료를 좀 주고 그리고 또 이 수수료는 사실 본사가 내는 거로는 안 돼 있습니다. 독특하게 가맹점 프랜차이즈 계약이기 때문에 그 도급비를 가맹점주들이 협력업체에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사로서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돈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그냥 협력업체에 모든 걸 떠넘기고 가맹점주들이 그 비용을 내고 대신에 이 가맹점 제빵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벌고 그러면 이런 무책임한 구조로 되는 아니 근데 것이죠. 그럼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조금 불합리하겠는데요? 협력업체에 들어갈 비용을 왜 자기들이 냅니까? 그냥 놔둬라. 우리들이 다 직접 고용하게 좀 놔둬라. 이런 목소리 안 나왔나요? 가맹점주들이? 비용적인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고용할 경우에 기사들에 대한 책임을 또 사장님들이 직접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임도 약간 피하실 수 있고 또 기사들이 퇴사를 하거나 점포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매장에서 나가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 사람을 사장님이 직접 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새로 구할 때도 실력도 입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가맹점주 분들이 직접 고용하려고 해도 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구조상 전일성을 유지해야 되고 제품의 어떤 본사의 균질성과 본사 브랜드를 또 따라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아예 계약서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기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만 지금 예외적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도 초기에 아니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냈는데 그게 제빵기사님들한테 다 안 갔구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까 하면 본사 직접 고용해서 파견을 보내주거나 출장을 보내주거나 아니 우리가 직접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 프랜차이즈의 특성과 그다음에 방금 우리 임종인 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주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제 그 자영업 유지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또 그 가불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기사님까지 직접 고용하고 훈련하고 이러려면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본사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이점으로 프랜차이즈 선택하신 거라서 그게 이제 채택이 안 된 것이죠. 그 11개 협력업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파리바게트 본사에서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혹시 만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또 그런 구조죠. 네, 맞습니다. 본사에 있다 퇴직한 사람한테 협력업체 차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가맹점들한테서 돈을 걷어가지고 상당한 이윤 남기고 제빵기사한테는 임금 박하게 주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이 빵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때요? T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고용 구조가 협력사 안에서 업무 지시도 내려오고 그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불법 파견에서는 약간 벗어난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역시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고용한 거긴 한데 그러나 업무 지시 같은 거 협력업체가 전담을 한다. 네. 그래서 불법 파견의 이제 중요한 지표가 본사가 직접 지휘 명령하면 위장도구 불법 파견이 되는 불법 파견이죠. 네, 이른바 그 유명한 경쟁사인 T사는 구조는 비슷한데 다만 본사는 일제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근로감독에 보면 또 다른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파리바게뜨는 이미 여러 우리 제빵기사나 노동자로 또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이미 정의당에서 이제 사실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이게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본사가 온갖 지명령 다 시켜 책임을 안 진다. 분명히 그리고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 안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빵기사가 제빵기사가 핵심인데 고용을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이걸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부의 이 명령까지 내려지니까 이걸 이행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못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무슨 합자 회사를 만들겠다. 해피파트너스라고 하는 합자 회사. 그 합자 회사는 어디가 합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로는 가맹점주랑
협력업체랑 본사랑 30%씩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회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함께 회사 하나 차렸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제빵기사를 고용하도록 하자 이런 거죠. 네. 아니 왜 굳이 그래야 되는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빵기사님들이 예. 강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그 협력업체는 불법 파견에서 시정명령의 당사자이고 네. 반사회적인 고용을 일삼았던 거고 심지어는 체불임금도 몇백억이 있었던 데인데 예. 거기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또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끔찍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해피파트는 얼마나 급조됐냐면 본사 가맹 협력업체 이 5,309명의 그 행복한 일터를 책임지는 곳인데 급조해서 사실은 저희도 뭐 자본금이나 주를 많이 하는 때 각각 3천만 원씩밖에 안 냈습니다. 지분을요. 3천만 원? 그러니까 급조를 한 거죠. 대충. 합해서 9천만 원짜리 예. 회사예요?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해결해라고 직접 공문하니까 아니다. 해피파트는 대안이 있다라고 억지로 깨맞추면서 약간 서류상 회사로군요. 예, 서류상 회사나 다름없고 저희들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직접 고용 간절하게 원하는 제빵기사님들이 많으니까 그 자기들 그걸 고용하는 또 과태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5일쯤에 162억 1차 부과 절차가 착수됐는데 예. 그러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직접 고용하기도 싫으니까 다 해피파트너스의 전직을 강요한 겁니다. 네, 네. 이분들이 대부분 가맹점주 선생님들하고 혼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용도 하고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귀찮게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5천 몇백 명 중에 나 그래 그럼 그 합자 회사로 그냥 그 고용될래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네, 일단 초창기에는 협박이랑 강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저희가 나이가 어린 여자 기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남자 관리자들이 와서 옆에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서 있으면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이제 원치 않아도 사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 후에는 이제 뭐 돈을 조금 더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유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그냥 고용된 분들이 한 4천여 명 되죠? 네, 이제 근로계약,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노동부는 근데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긴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하고 있는 중이군요, 네. 아직은. 네. 단 본인이 진짜 동의했는지, 강요에 의해서 사인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네. 맞습니다. 모든 제빵기사님들 문자도 보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 결과 한 400명 정도는 진위가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직 동의서 또는 합자회사 고용계약서 이걸 이제 강요나 회유나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도 아유 복잡한데 그냥 나는 합자회사 할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진위가 아닌데 그 강요나 회유를 받은 분들이 많고 그런 증언은 지금도 쏟아지고 나오고 있죠. 저희한테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400명은 고용부에서도 400장 정도는 확인했고. 진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태료를 더 물리겠다 이렇게 확인된 상황이고 사실 제가 여기서 꼭 항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사 간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노동시민 대책에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도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맹점주 협의회 선생님들도 그 입장을 냈어요. 본사가 그래도 책임 있게 노사 대화에 나서라라고. 그래서 작년에 1차 간담회 했고 오늘 2차 간담회 했거든요. 오늘. 이 와중에도 계속 제빵기사님 개개인을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언페어 플레이잖아요. 오늘 본사와 미팅을 하셨죠? 네, 하고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요?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논의의 진전도 안 됩니까? 진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네, 인정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저희 의견도 전달했고요. 이제 오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본사에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안을 내일 좀 노조 측으로 전달하겠다 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본사가 새로운 안을 내겠다고 한 겁니까? 네. 어떤 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직접 고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사 기사들과 상응하는 그런 근로 조건을 좀 제시하셔야 하지 않을까. 무슨 기본이죠, 그게. 네, 그게 기본인 거고 일단 기사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갖고 오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부연드리면 우리 임종린 의원이 아마 이런 방송이 처음이셔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그러면 제빵기사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고용해라니까 희망을 가졌다가 알고 봤더니 온전히 현장에서는 온갖 막
회유나 막 그러니까요. 종용이 있으니까. 협박, 그다음에 동료들 회유.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맹점 선생님들 또 본사로부터 갑질 당했는데 재판 기사님들이 직접 공연에 혹시 본사로부터 더 우리가 갑질 당하냐 이런 오해들도 일부 있으셔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일단 합자회사는 또 합자회사로 가지만은 본사가 쥐명령 그대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또 불법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반사회적 고용이 큰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 협력업체가 그대로 끼어 있다는 것은 사회 정의나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판기사님들은 우리 심의사단지 보기에는 최소한 협력업체는 빠져야죠. 그다음에 본사가 예를 들면 직접 고용하는 게 원칙이고 제일 맞는데 도저히 본사가 못하겠다면 우리 또 재판기사님들이 그래도 그 사정을 위해서 그러면 직접 고용에 준하는 근접한 책임 있는 형태라도 내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본사에서도 다음에는 더 고민해서 오겠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또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조명하면서 본사 합자회사만 지금 계속 강요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알아보고 오겠다라는 그 근본적인 진전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 합자회사 형태가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놔라는 우리 한국노총, 민노총 양대 노조의 주장에 일부 수긍을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노조에 안을 주겠다고 했다고요? 네. 진전된 안으로 뭐가 나올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가는 빵집에 그 노동자들이 좀 행복하게 직접 고용 상태에서 일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분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회사가 대기업에 지는 게 원칙이죠. 자,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파리바게트 임종린 노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